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북미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신속하게 행동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명확한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곧 보자는 글도 덧붙여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어제 태국 방콕에서 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발표한 지 10시간 만입니다. 지소미아에 대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자리에서도 연장을 하라는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경두 장관은 우리의 지소미아 결정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때문이었다면서 먼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3차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1조 원 넘게 냈는데 미국은 내년에는 그 5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입국한 제임스 드하트 미국 대표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으로도 확대되는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보완 대책을 오늘 정부가 발표합니다.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는 요건을 확대하고 일정 기간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홍콩에서 어젯밤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또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시민들은 차량을 몰고 경찰 쪽으로 돌진했고 화염병과 벽돌을 발사하는 수석기와 화살까지 등장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가 살상용 무기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실탄을 발사할 수 있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우로 조수 수위가 올라가면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었던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또다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강물이 불어나면서 피렌체 등에도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미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명확한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곧 보자는 글도 덧붙여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발표한 지 10시간 만입니다. 네, 미국이 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했으니 북한도 이에 상응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박현영 특파원이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트위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원장님으로 시작하는 트윗은 당신은 신속하게 행동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연말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해온 북한을 향해 이번엔 미국이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한 겁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그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체제 안정과 경제적 상응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윗은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이달 말 예정된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발표한 지 10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북한이 반대해온 훈련을 미룬 만큼 북한도 비핵화 협상에 복귀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미친 개라고 비난했다고 전한 다른 사람 트윗을 끌어다가 의견을 밝히는 형식이었습니다. 바이든은 졸리고 아주 느릴 수 있지만 미친 개는 아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낫다고 평가한 뒤 북한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곧 보자는 인사로 끝을 맺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시사했지만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실무 협상에서 진전을 이뤄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북미 실무 협상 재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어제 태국에서 만났습니다. 이달 말로 계획했던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발표하면서 북한을 향해 대화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We also urge the DPRK to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without precondition or hesitation. 연합훈련을 미룬 건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도 요구했습니다. We encourage the DPRK to demonstrate the same goodwill as it considers decisions on conducting training, exercises, and testing. 한미는 지난해에도 연말마다 실시하던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취소했습니다.
북미 대화를 고려한 조치였는데 올해도 규모를 축소해 대체 훈련을 하려다 연기하기로 한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훈련 연기 결정에 대해 올해 3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됐던 것으로 지난 15일 에스퍼 장관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이미 결정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이번 훈련을 조정하려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자 김영철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장은 담화를 통해 대화 동력을 살리려는 긍정적인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던 한미연합훈련이 연말까지 멈추게 되면서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될 분위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북한 외무성은 어제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방안을 대화 의제에 올리지 않으면 핵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어제 태국 방콕에서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습니다. 오는 23일 0시 공식 종료될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어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지소미아에 대한 3국의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하는 원론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중국 견제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Beijing is increasingly resorting to coercion and intimidation to advance its strategic objectives at the expense of other nations. As such, we will also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haring between allies.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 역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지소미아를 포함한 3국 안보 협력 증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지소미아 유지를 동시에 압박했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우선이라고 한 만큼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우리 정부의 변화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3일 0시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군의 주둔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 3차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1조 원 넘게 냈는데 미국은 내년에는 그 5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입국한 제임스 트하트 미국 대표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트하트 방위비 협상 미국 대표가 어제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방위비 분담 3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트하트 대표는 한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자신했습니다. But I am very confident that we will reach an agreement that is mutually acceptable, that both sides can support, and that will ultimately strengthen our great alliance. 공정하고 공평한 합의도 강조했습니다. 올해 한국의 분담금은 1조 389억 원, 미국은 이보다 5배가 넘는 6조 원 가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4배 이상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맹국을 무임승차자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 따른 겁니다. 청와대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선 국회 비준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정부가 오늘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는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예외를 늘리는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공약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확대됩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부족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도 보완책을 지시했습니다.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가 특별 연장근로를 더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습니다. 특별 연장근로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주 52시간보다 더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처럼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제품 연구 개발이나 업무량 증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처벌을 유예하는 등 준비 기간을 두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이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상품 개발이거나 업무량 증가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보완 대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노동계를 설득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 아세안 10개 나라 정상들과 잇따라 만날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 지역 언론 연합에 기고문을 올렸는데요. 회의가 고향에서 열려서 귀한 손님을 집에 초대하는 것처럼 기대가 된다면서 경제 등 협력 방안을 말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 ANN에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ANN은 아시아 21개국 24개 신문이 모인 아시아 언론 연합체입니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 메콩 정상회의를 아시아 지역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특히 고향인 부산에서 열려 귀한 손님들을 집에 초대하는 것처럼 무척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아세안 10개국을 임기 중 모두 방문했고 한 아세안 상호 방문객은 1,100만 명, 상호 교역액은 1,600억 달러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왔던 신남방 정책 성과들을 밝힌 겁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고비들이 남아있다면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간 방한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각각 정상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홍콩 시위는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격렬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거리로 나와 청소를 하는 일이 시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있었고 언제든 중국이 홍콩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신호로 여겨지고 있어서 긴장감이 또 한 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위대가 쏜 화살에 경찰이 맞기도 했고 시위를 막기 위해 음파를 쏘는 음향대포도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시위대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홍콩 이공대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이공대 안에 있는 다리는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고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쐈습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가 살상용 무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실탄을 발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음향대포도 등장했습니다. 음향대포를 맞으면 고막이 찢어질 듯한 아픔과 함께 구토와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시위대도 격렬히 맞섰습니다. 경찰이 최루액과 최루탄을 쏘자 시민들은 자체 제작한 투석기로 화염병과 벽돌을 발사합니다. 경찰을 겨냥해 화살도 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 한 명이 왼쪽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경찰 장갑차는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맞아 불탔습니다. 앞서 경찰이 이공대 진압작전에 나서기 직전에는 홍콩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등장했습니다. 시위대가 막아놓은 거리를 청소하러 나온 겁니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인 자오커즈 공안부장과 한정 부총리 등이 홍콩 인근 선전에서 시위 대책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홍콩 정부는 어제까지였던 휴교령을 오늘까지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또 물에 잠겼습니다. 최근 들어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피렌체에도 홍수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아르노강 수위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김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7일 이탈리아의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다시 침수됐습니다. 베네치아 주변 조수 수위가 150cm로 올라가면서 시내의 60% 정도가 물에 잠긴 겁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산마르코 광장을 폐쇄하고 관광객과 주민들의 진입을 통제했습니다. 베네치아 침수는 일주일 동안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불어오는 열풍과 호우 등 기상 악화로 조수 수위가 올라간 겁니다.
지난 12일에는 조수 수위가 178cm까지 치솟아 도시 80% 이상이 물에 잠겼고 15일에도 160cm로 올라 도시의 70% 정도 침수됐습니다. 조수 수위가 194cm에 육박했던 1966년 이후 53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14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다른 유명 관광지인 토스카나주 피렌체와 피사에도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속적인 폭우로 아르노강이 불어나면서 17일 물의 높이가 3.5m에 육박해 범람 위기에 처했습니다. 엔리코 로시 토스카나주 주지사는 트위터에 아르노강의 범람에 따른 홍수 사태를 경고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제방 강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네, 앞서 홍콩 시위 소식도 전해드렸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요즘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는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어제는 벨벳 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있었던 체코의 민주화 혁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0년 전에 있었던 민주화 혁명입니다. 이른바 벨벳 혁명으로 불리는데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에 열렸습니다. 행사가 열렸고요. 이에 앞서 시민들이 안드레이 바비스 현직 체코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펼친 것입니다. 시위대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을 벌였습니다. 바비스 총리는 2017년 집권 후 자신이 소유한 기업이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요. 체코 경찰은 지난 4월에 바비스 총리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바비스 총리는 당시 법무장관을 해임했고요. 그 자리에 측근을 앉히면서 현재까지 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란에서 주말 사이에 휘발유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란 정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 15일과 16일 이란 전역에서 은행 100여 곳과 상점 70여 곳이 시위대에 의해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 여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번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했고요. 참여자들에 대한 대규모 검거에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독극물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6일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들이 건네준 알코올 음료를 마시고 주민 5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사람 가운데 3명은 노숙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의 거리로 불리는 상파울루 시내 크라콜란지아 지역에서 문제의 음료가 반입된 것으로 보고 괴한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한인타운과 멀지 않은 이 지역은 하루 평균 600여 명의 마약 상습 복용자들이 몰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북미 비핵화 협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이른바 변혁이 어제 국회에서 신당 추진 기획단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신당 기획단 공동단장인 유이동 의원은 변혁이 추진하는 신당의 목표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야당이라며 자유한국당과의 단순 통합은 변혁이 추구하는 신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만든 대한신당이 어제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성엽 창단준비위원장은 제3 정치 세력의 결집과 통합을 통해 21대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음 총선에서 100석 이상을 확보해 원내 1당으로 부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익사업에 들어가는 토지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을 받는 대토보상권에 대해서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신도시 후보지에서 시행사들이 신탁 방식을 통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발의가 된 관련 법 개정안을 보면 현금으로 전환을 해서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 제한 대상임이 명시가 됐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대 그룹 90개 상장사의 3분기 실적을 분석한 자료인데요. 현대차 그룹만 3분기 영업이익이 늘었고 삼성그룹은 79%, LG그룹은 99% 감소했습니다. 금융권의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을 포함해서 대면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래가 늘면서인데요. 지난해 말 3년 전과 비교해서 4만여 개 일자리가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원주시에서 70대 이모 씨가 몰던 경운기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씨가 경운기에 깔리면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나무를 운반하던 도중 경운기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대구시 금호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금호분기점 부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북 포항 앞바다를 지나던 외국 화물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에라리온 선적의 상선으로 목재 2,500톤을 싣고 러시아 연해주에서 부산항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6시간 반 만에 불이 꺼졌고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3명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청주 빙의 비엔날레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 35개 나라 1,200여 명의 작가 작품이 선보였는데 35만여 명의 관객들이 찾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광주 전일빌딩을 시민 역사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리모델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건물 외벽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 생긴 탄흔을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야광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공사는 내년 3월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북한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시설 철거, 최후 통첩까지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맞는 오늘 금강산 관광 21주년입니다.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평화회의가 고성 DMZ 일원에서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의 고유정 결심 공판이 오늘 있습니다. 1심 선고 전 마지막 절차로 고유정의 최후 진술을 듣고 검찰이 구형을 합니다.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은 내일로 예정이 돼 있고 두 사건이 만약에 병합이 된다면 1심 선고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구속 기소되는 건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위해서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국내 공항과 항공기에 대한 보안 조치가 강화가 됩니다. 이간 공항 이용객들의 탑승 수속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밤사이 퍼붓던 비는 서서히 그쳐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역에 따라 시간당 3-4mm로 비교적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북 군산이 80mm 이상 기록했습니다. 비는 호남 서쪽 지역에 5mm 미만, 그 밖의 지역은 최대 20mm 정도 더 내리다 오전 중 모두 그치겠습니다. 현재 곳곳 바람이 무척 강한데요. 해안을 따라 강풍주의보가, 거의 모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종일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5도, 광주와 대구는 12도에 그치겠고요. 북한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북부 일부 지역은 종일 영하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나라도 다시 영하권의 추위 찾아오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눈이나 비 소식이고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부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벽돌로 만든 가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벽에 깔려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업체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벽돌로 된 가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기 부천시 약대동의 한 종합병원 3층에서 실내 가벽이 무너졌습니다. 벽을 철거하던 노동자 2명이 벽돌로 만들어진 가벽의 잔해에 깔렸습니다. 이 가운데 51살 김모 씨가 머리를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55살 김모 씨는 병원 1층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이 병원의 3층 종합검진실입니다. 병실 등으로 바꾸기 위해 내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모두 7명의 노동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망치와 드릴 등으로 벽에 구멍을 내다가 벽이 갑자기 허물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맡은 업체는 작업 전에 안전모를 쓰는 등 안전수칙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와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찾는 한편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강서구 막곡동 14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아파트 주민 38명이 밖으로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가구와 집기 등을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4층짜리 원룸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5명이 대피하는 소독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집 안에 있던 고양이가 인덕션 전기레인지 스위치를 눌러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충남 보령 대천항 선착장에서 카고 크레인이 배에 있는 그물을 내리는 작업 중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보령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크레인이 그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걸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50대 선원 A씨가 크레인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대천항에서는 지난달 9일에도 어획물 운반용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이 숨졌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삼선인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배경과 의미, 정치권에 미칠 파장 등을 중심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부산에서만 내리 3선을 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입니다. 두 사람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인적 쇄신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3선인 백재현 의원도 주변에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여야 중진들의 도미노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불출마 얘기부터 해보죠.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임종석 전 이제 비서실장이죠. 청와대 비서실장을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인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종로구에 이제 출마할 거라는 얘기가 많았고 이제 이사도 갔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단순하게 불출마 선언도 아니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 뭐 여야 의원들의 이제 불출마 선언이 좀 이제 있었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과 조금 다른 체급으로 느껴질 정도로 충격적이고 또 임종석 전 실장은 이제 86세대의 맏형격이기도 하고요. 또 뭐 차세대 또는 차차세대 정도로 이제 그 불리기도 하고 있는 그런 전 의원인데 이렇게 과연 정계 은퇴까지 하는 게 뭔지 물론 이 정계 은퇴 선언이 여권에 몰고 올 파장은 굉장히 클 겁니다. 아마 다른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하고는 또 다른 이제 의미가 있고 대단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 내에 그 이제 이른바 86세대, 86그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운동권 80년대 전두환 정권에 저항했던 세대들, 이 이제 그 세대도 나이도 좀 들었고, 이 권력을 이제 차지하면서 뭔가 기득권화한 게 아니냐라는 뭐 우려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선제적으로 스스로가 이제 물러나면서 어떤 개혁을 촉구하고 혁신을 촉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통일에 뭔가 기여하겠다 민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통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메가 트렌드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이 지향해야 될 그리고 뭐 한두 해 안에 성취될 문제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뭐 저는 뭐 뭔가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뭐 대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대선이 몇 년 남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파장이 대단히 클 거다. 그리고 민주당의 현재 86세대 그룹들은 물론이고 86세대보다 좀 선배격인 그런 다선 중진들에게는 특히 수도권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불출마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계 은퇴까지 시사를 했습니다만 사실 뭐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죠. 예, 그 정계 은퇴라는 건 또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정계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정계 은퇴라는 단어까지 쓴 걸로 봐서는 뭔가 상당한 뭐 이제 무슨 어떤 내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자체로서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 교수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부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사실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안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야에서 다 나가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상당히 아마 각 당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클 거다. 저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임종석 전 실장이 친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전 좀 생각이 다르다는 점, 관점. 네. 둘째,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 준비를 하던 지역이 종로라는 점. 네. 그리고 셋째는 사실 우리가 그건 모르는 얘기지만 권력 핵심들 간에 있어서의 역학 구조 속에서 또 파악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세 가지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친문이다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제 기억이 아직도 있는 게 제가 그때 당시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패널로 나오신 분이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서실장으로 지명을 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문재인 정부가 뭔가 제대로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 같다. 왜냐하면 임종석 당시 이제 신임 비서실장은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임종석 실장이 지금 신친문이라고 얘기하는 부류에는 속할지 모르겠지만 원조 친문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원조 친문이었으면 과연 어땠을까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종로라는 지역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상징성이 큰 지역 아니겠어요? 종로라는 거는. 자,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의 나이를 보거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종로에서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땐 상당히 강력한 어떤 대선 주자급으로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 일단은. 예, 글쎄 포기했는데 제가 아까 신친문과 지금 종로라는 걸 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견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종로가 아니었다면 과연 그런 견제를 받았을까라는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포기가 아니라 다른 뭐 역학 관계가 존재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럴 말씀이시군요. 수도 있다라는 추론이죠. 추론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임종석 전 실장 제가 볼 땐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봤을 때는 본인은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다음번 지방선거라든지 언젠가는 자이건 타이건 간에 또 상당히 이름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위치다. 그런데 이번에 종로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사까지 갔는데 이렇게 된 걸 보면 좀 여러 가지 역학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될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추론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완전히 정계에서 은퇴할 가능성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친문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봤을 때 원조 친문이 실제로 이 신친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시각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기득권 세력으로도 불렸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86그룹입니다. 이 86그룹에 던지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6세대 이인영 원내대표가 86세대고 송영길 의원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분들 자체가 무슨 뭐 기득권화 해가지고 정치가 지나치게 이제 퇴행한다 이런 건 아닌데 기본적인 구도 속에서 이 지금 과거의 권위주의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에 저항했던 세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86, 이제 50대 후반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파리학번들이고 그러니까
근데 뭔가 이번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지나치게 진영 논리에 뭔가 매몰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비판 분명히 있었어요. 뭐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민주당의 권력 핵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반적인 지적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임종석 의원이 이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이렇게 이제 정계 은퇴 선언을 했으니까 정계 복귀할지 안 할지 그건 나중 문제니까 일단 네. 이 사안을 우리가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압박은 느낄 겁니다.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이인영 원내대표라든지 송영길 의원 이런 분들이 불출마하거나 특히 최재성 의원 이런 분들이 그런 그룹들 아니겠어요. 운동권이고 86세대고 이런 그룹들인데 불출마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불출마하거나 안 하건 간에 당내에 끼치는 그런 파장은 크다. 특히 이제 청와대에 지금 현직 전현직 참모들의 출마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의원 그 숫자가 굉장히 많던데 30명, 40명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던데 국민들이 보기엔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청와대에 가서 무슨 차기 총선 출마하려고 무슨 청와대 그 이름 달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비판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물론 이제 임종석 전 의원이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신친문인지 원래 비문인지 사실 뭐 원래 원조 친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 출신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전현직 참모들의 총선 출마에는 상당한 압박을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볼 때 다선 중진들이 용퇴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의제를 다시 한번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분명히 됐다고 봅니다. 네. 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 많이 출마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금 주춤해질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은 아마 임종석 전 실장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청와대 비서실,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 인사들, 386 그룹들, 지금 586입니다만 이쪽을 이렇게 볼 때에는 같은 86이다라고 분명히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이라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동질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이제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특히 이제 친문과 비문으로 나눴을 때는 확실히 86그룹 내에서도 전 구분이 될 거라고 네. 보고요.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다 친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신친문 쪽이 더 가까운 인물들이 출마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원조 친문이라고 불리우는 오리지널 진짜 친문들 쪽에 가까운 인사들, 청와대 인사들 출신들이 출마를 하는지 이런 거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만일 이것도 추론입니다만 원조 친문 쪽에 가까운 인사들이 더 많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신친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거북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아까 최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 이 진출한 청와대 인사들이 국회에 이렇게 대거 이 진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한번 카드를 자기 모든 거를 포기하는 카드를 던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예를 들면 뭔가를 포기하잖아요. 유력 정치인이. 그럼 대부분 혼자 물러나는 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군다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권 말기로 갈수록요. 이게 이제 레임덕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역대 정권 중에 레임덕 없는 정권이 없었고 미국 정권에서도 다 미국 대통령들 다 겪는 거니까요. 레임덕이라는 건. 근데 이제 그럴수록 뭐냐면 여당이라는 것이 더 지금보다 일사불란하게 청와대로 뒷받침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소위 말해서 이 청와대 권력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권 때 왜 진박감별사인가요? 뭐 이런 희한한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레임덕에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전 보거든요. 철두철미하게 내 사람으로만 꾸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권력은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래서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신친문성
이 청와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거를 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 네.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3선 의원 가운데서도 뭐 조만간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새벽 또 어젯밤 사이에 백재현 의원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불출마 의사를 주변 사람들에게 뭐 얘기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렇고 백재현 의원도 총선 불출마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중진 의원들까지도 뭐 불출마 도미노가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압박은 분명히 받을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 이따가 이쪽에 또 야당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말하면 세대 교체를 얘기하는 건데 세대 교체를 넘는 하나의 정치 교체로 갈 수도 있다.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네. 지금 워낙 지금 우리 정치가 어느 때보다도 불신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다. 뭐 법안 통과율도 그렇고 말이죠. 특히 제가 또 얘기합니다만 조국 사태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그 여야의 그 아주 그 극한적인 대치 상황. 모든 게 대척적이고 혐오적이고 적대적인 그러면서 네.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는 그러니까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은 제1야당인 한국당은 과거 더 심하게 말하면 유신 때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런 것들의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는 거기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의원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권력은 장악하고 개혁의 어떤 시도는 걸었습니다만 뭔가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자신들의 그 권력 내부에 그 기득권에 이게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 세력은 이 세력대로 80년대 전두환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그 저항권 논리, 운동권 논리에 좀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양극단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단순화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정치에서 나타나니까 국민들은 정치 자체에 대한 불신이 강해요, 굉장히. 그런데 지금 뭐 패스트트랙 뭐 법안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 정수 늘리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아예 논란이 되지 않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지금 이 임종석 전 의원의 이 불출마 선언 자체가 그리고 정계 은퇴 선언 지금 말씀처럼 백재현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네. 광명이 지역구 수도권 아닙니까? 그럼 다른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이 여야의 대척적인 관계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한다. 갈등 조정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작용하고 언론이 압박을 가하고 이 국민적인 여론을 형성되면 상당히 도미노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클 수 있다. 그래서 이 세대 교체, 단순히 인적 쇄신의 차원을 넘는 정치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가 재구성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 교수님, 현재 흐름이 정상적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국민이 요구하는 그런 인적 쇄신, 정치 쇄신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적 쇄신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만일 인적 쇄신이라는 게 단순하게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등장시킨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에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86들이라고 불리우는 세대들 중에서 사실 원조 친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친노하고 친문 중에 구분을 합니다만 네. 원조 친문이라고 불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사실은 비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송영길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들의 거취가 임종석 전 실장의 어떤 그 정계 은퇴 선언으로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적 쇄신이 뭐 사람 얼굴 바꾸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 뭐 좀 몇 사람 물러가고 뭐 새로운 얼굴로 하면은 되겠죠. 근데 만약 그 인적 쇄신이라는 게 진짜로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전 과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정치적 과정을 그거를 바꿀 정도의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냐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권력의 속성상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과정의 어떤 변화를 자기를 던져서 과정을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그 소위 말하는 정치적 엘리트 충원 구조로는 좀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요. 얼굴 바꾸는 거죠, 뭐. 그러고 나가지고 예를 들면은 21대 국회 끝났을 때에는 아마도 18대, 17대, 18대, 19대, 20대 계속 반복되는 최악의 경신. 네. 이거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농후하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국회지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인적 쇄신이다. 이름은 좋은데 얼굴 바꾸는 것이 과연 한국 정치판은 어느 정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주 회의적입니다. 네. 예.
자,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해보죠. 부산의 삼선 의원입니다. 김세연 의원.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조 교수님? 임종석 전 의원 못지않은 충격이에요. 김세연 의원은 지역구가 부산이란 말이죠. 그리고 삼선 의원이고 한국당 내에서는 아주 개혁적인 몫을 내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탄핵에 찬성했다가 다시 이제 복당한 의원이거든요. 바른정당 갔다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의원이고 본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보면은 이번 총선에 당선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이런 의원이란 말이에요. 여의도 연구원장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아주 굉장히 강한 톤의 얘기를 했어요. 자유한국당은 해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존재 자체가 민폐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민폐라는 정도는 단순하게 당의 쇄신을 요구하고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이거든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당의 그 지도부들도 지도부가 당장 뭐 용퇴하라는 얘기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핵심을 찔렀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통합, 보수 통합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보면요. 지도부를 비롯한 그 당의 주류 생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여전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는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공화당 같은 세력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태극기 세력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그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뭐 탄핵은 절대로 잘못됐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보수 대통합의 걸림돌도 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직격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세연 의원의 얘기나 지금 임종석 얘기는 좀 지났습니다만 이 사안들이 단순한 인적 쇄신과 세대 교체 차원을 넘는 얘기들이다 이거는. 세대 교체 얘기는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갈이 뭐 젊은 비수열 얘기는 옛날에 나왔던 얘기인데 뭐 그렇게 돼서 바뀐 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번 지금 20대 국회도 거의 물갈이율이 40% 정도 됐었어요. 지난 4년 전에. 지금 뭐 보십시오. 역대 최악이라는 거 아닙니까? 신 교수님이 잘 지적했다시피 21대 국회도 이런 구조로 간다면은 새 인물들 아무리 청년 들어오고 여성들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지금 임종석과 김세연의 이 어제의 그 충격적인 얘기들은 한국 정치가 뭔가 완전히 정치를 바꾸고 재구성하고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하나의 촉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왜냐하면 워낙 뜻밖의 인물들이에요. 이 두 인물들의 이 총선 불출마가 최근에 뭐 여야 사이에 총선 불출마 선언 의원들이 있었지만 그냥 을에 나오는 얘기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나오잖아요. 여야 의원들 뭐 불출마하겠다 하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들이 단순한 인물만 바꾸는 거, 세대 교체하는 건 나이가 좀 어려지는 거 이런 차원을 넘는 그건 항상 있어 왔던 거니까 뭔가 한국 정치를 바꾸는 정치를 교체하고 적대적 공생을 바꾸는 정치를 교체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로 갈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가치 변수가 맞물려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예의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신 교수님.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김세연 의원.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아주 작정한 듯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종석 전 실장과 김세연 의원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름대로 상당히 그 일반 유권자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분들 같은 사람이 나가라는 건 아니었다라는 그런 측면인데 두 사람이 전부 여야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임종석 전 실장 얘기했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류성 비주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세연 의원도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러면 주류가 아니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의도 연구원장 같이 보직 맡고 있으면서 그만두는데 이 역사의 민폐라고 얘기하면서 그만두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한국당에 미련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주류성 비주류다.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인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해체에 가까운 얘기, 해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제3시대 해체 모여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지금 가지고는 실제로 야권이 승리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절박함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제3지대에서 해체 모여하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둘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냐 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저도 동의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이 자극을 받기는 할까요? 저는 수적으로 따지면 자유한국당이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수적으로는 많죠 지금.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이어지느냐 하는 측면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본다면 요번에 불출마하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이철희 의원하고 표창원 네. 의원하고 임종석 전 실장이지만 사실 이해찬 대표도 자기 출마 안 하겠다고 예전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한국당에서도 김무성 전 대표 출마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김세연 의원 불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따진다면은 한국당도 수적으로 보면 만만치 않게 불출마 선언을 한 게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것이 더 이어질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조금 그 험지가 아닌 곳에서 여러 번 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험지가 아닌 곳에서는 조금 그 본인들도 이제는 생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헤쳐모여야 한다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세연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해체해야 된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보수 대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합보다는 하여간 네. 헤쳐모여겠죠. 예. 네, 그렇게 하고 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한신당도 있고요. 또 민주평화당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 이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뭐 사실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능한 선에서 한번 전망을 좀 들어볼까요, 최 교수님 어떻게 우선 보세요? 야당 야권이 일단 재편이 좀 돼야 될 것 네. 같아요. 저런 식의 지금 탄핵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제가 자꾸 탄핵 얘기하는 거는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었다. 국민들이 결정한 것이고 주권자의 의지였다. 그리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의결했고 헌법재판소가 파면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한 네. 현재 보수 세력은 태어나기가 어려워요. 보수 통합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수 통합은 돼봐야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일정하게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인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세력과는 선을 긋고 그러면 합칠 수가 있어요. 보수가 새롭게 결집해가지고 보수다운 수구가 아닌 이렇게 이 한 축이 생겨야 민주당도 긴장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한신당이 어제 이제 그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과 또 바른미래당의 지금 이른바 당권파, 호남계 위주로 이 세력들도 어떻게든 통합을 하려 할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들이 합치고 나면 결국 호남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니냐? 과거 국민의당처럼 이렇게 얘기는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말씀처럼 탄핵을 정리하고 보수가 새롭게 결집하고 이쪽에 호남 위주로 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또 정치를 얘기한다면 우리 정치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총선을 계기로. 네. 문제는 과연 양 세력이 그런 걸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정치의 재구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항상 우리 정치는 명망과 위주, 나이 젊은 사람, 여성 이렇게 아주 기계적인 자꾸 세대 교체하고 인적 쇄신하거든요. 네. 그게 실패하는 거거든요. 나이와 관계없이 정말 새로운 생각을 갖고 어떤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한다면 그렇게 재표되고 그럼 저는 정치는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 교수님 정계 개편, 정치의 재구성 끝으로 우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대통령제 하에선 대부분 양당제로 이제 선거가 되면 양당제로 모아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권 같은 경우에 범여권이라고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그 단어가 하나 존재해요. 이게 대통령제에서 전 범여권이라는 단어는 좀처럼 듣기 힘든 단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당이면 여당의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 거지 범여권이라는 단어는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범여권이라는 단어도 이번 총선 때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여당에게 흡수될 부분은 흡수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무소속으로 계신 분들도 선거 끝나면 여당에 입당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야당 같은 경우에 저는 역시 양당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됐던 간에 통합이 되든 아니면 선거 연대가 되든 후보가 한 사람, 보수 후보는 각 지역에 한 사람만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계 개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연대를 할 경우에 개편은 아니죠. 네. 하지만 최소한도 선거가 가까울수록
연대든 뭐든 이런 가능성은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은 양대 세력 간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당이나 야당이나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짱 토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리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 막바지 단풍 즐기기 위해서 산에 가는 분들 요즘 더 많은데요. 술을 마시고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400여 건이 적발이 됐는데 10월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북한산이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물안개가 내린 덕유산 국립공원. 산 정상에선 등산객들이 맑은 공기를 즐깁니다. 하지만 바로 옆 대피소한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끼니를 챙기는 사람들 사이사이로 있어서는 안 될 술병이 눈에 띕니다. 단속반이 나서 타일러 보지만 식사는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는 음주는 안 되시니까 술은 안 드셔도 됩니다.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술은 넣어주시고요. 예. 어제 우리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반주 삼아서 한 잔씩만. 그게 안 됩니다. 예. 국립공원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게 금지된 건 지난해 3월. 하지만 음주 산행은 여전합니다. 지난달까지 단속반에 걸려 과태료를 낸 것만 411건입니다. 도심 근처인 북한산에서 12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설악산과 지리산에서도 각각 45건, 43건이 걸렸습니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순간적으로 뇌 기능이 떨어져 발을 헛디디거나 길을 잃는 등 안전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국립공원에서만 30건이나 술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고 그중 5명이 심장마비 등으로 숨졌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음주 금지 지역을 단계적으로 더 넓힐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람 때문에 한 명이 숨진 일도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요. 지난 9월부터 경찰이 단속을 했는데 음주운전으로 10,000명이 넘게 검거가 됐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이틀 전 부산 해운대에선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시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또 음주운전이 생명을 앗아간 겁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9월부터 50일 동안 도로 위 불법 운전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11,0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9명이 음주운전자였습니다. 모두 10,0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211명이 음주운전으로 검거됐습니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13명은 구속됐습니다. 난폭 보복 운전자가 660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불법 개조한 자동차 4대에 광고 풍선을 달고 일렬로 느리게 주행한 4명도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와 드론 등을 동원해 연말인 다음 달 27일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북미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신속하게 행동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명확한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곧 보자는 글도 덧붙여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어제 태국 방콕에서 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발표한 지 10시간 만입니다. 지소미아 관련 논의를 위해 한일 국방장관이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고노오다로 방위상은 지소미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경두 장관은 우리 정부의 결정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3차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1조 원 넘게 냈는데 미국은 내년에는 그 5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입국한 제임스 트하트 미국 대표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는 대책을 정부가 오늘 발표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중소기업들의 호소에 따라 특별 연장 근로를 확대하고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홍콩에서 어젯밤 진압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또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시민들은 차량을 몰고 경찰 쪽으로 돌진했고 화염병과 벽돌을 발사하는 투석기와 화살까지 등장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가 살상용 무기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실탄을 발사할 수 있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난리를 겪은 이탈리아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일주일 사이 세 번째로 또 잠겼습니다. 피렌체에서도 아르노강 수위가 높아져서 범람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만든 대안신당이 어제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성엽 창단준비위원장은 제3정치 세력의 결집과 통합을 통해 21대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음 총선에서 100석 이상을 확보해 원내 1당으로 부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업 일자리는 83만여 개로 3년 전에 비해서 4만여 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을 활용한 거래가 늘면서인데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 등 IT 분야에서 금융권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고유정의 최후 진술을 듣고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됩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은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이 얼마나 될지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러시아 공군이 시리아 이들립 지역을 공습해 민간인 9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 공군이 북서부 이들립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민간인 9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다수 발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들립 지역은 옛 알카에다와 연계된 한 조직이 통제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몰아내려는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숨진 주민들의 시신이 마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무장괴한들의 공격으로 민간인 15명이 숨졌는데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민주콩고 당국이 현지 시간 16일에 밝혔습니다. 최근 민주콩고 지역에선 무장괴한들의 공격이 자주 일어나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선 총기를 사용한 끔찍한 가정폭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에게 총을 쏜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요. 남성과 아내 3명의 아이가 숨을 거뒀고 한 아이는 위중한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건 전날 이 남성에 대해 아내와 접촉을 금지하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경찰은 남성이 이를 인지한 뒤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트레일러와 버스가 부딪혀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지고 트레일러 차량은 뒤집혀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버지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달리던 트레일러 차량이 중심을 잃고 쓰러졌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버스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19명이 다쳤는데요. 경찰은 미끄러운 도로와 안개 때문에 사고가 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에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아직도 빗줄기가 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전국적으로 퍼붓던 비는 지금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그쳤고요. 남부지방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시간당 3-4mm 정도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 보시면 제주 삼각봉이 60mm 이상, 전북 군산이 89mm 가까이 내렸고요. 서울 관악구도 지금은 그쳤지만 50mm 이상 기록했습니다. 비는 오전 중 모두 그치겠는데요. 호남 서쪽 지역에 5mm 미만, 그 밖의 지역에 최대 20mm가 더 오겠습니다. 네, 지역에 따라 30-40mm 정도가 되나요? 많은 지역은? 지금 시간당 3-4mm 정도 됩니다. 시간당 네. 30-40mm 되고요. 자, 지역에 따라서 지금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바람이 강한데요. 해안 거의 모든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그리고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초속 15m 가까이 바람이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고요. 특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많이 추워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낮부터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어제 낮 최고 기온과 비교하면 5도 가까이 낮은 기온 예상이 됩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이 5도, 춘천이 6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비교적 기온이 높지만 광주와 대구가 12도에 그치겠습니다. 또 밤사이 추위는 더 강해지면서 내일 중부지방 중심으로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상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한 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월요일 아침 8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우리는 일본의 경제 조치가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일본은 별개의 일이라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가 16년 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보도국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일단 올해 들어서 지난달 말까지 수치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일본과의 무역 수지 적자는 163억 6,600만 달러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든 규모입니다. 역대 기준과 비교해 봐도 2003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은 적자를 낸 것입니다. 이는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 장비 수입을 줄인 영향도 크지만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소비재 수입이 줄어든 것도 요인이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이 올해 들어서 10대 무역 상대국 가운데 적자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대만뿐입니다. 네, 다음은 상조업체 6곳이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법 행위로 적발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했고요. 또 다른 업체들은 회원들에게 줘야 할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할 금액을 맡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달 예정됐던 한미연합훈련은 연기가 됐고요. 북한이 여기에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일단 보도를 한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의 국방 관련 행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낙하산 침투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라고 북한 매체들이 조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한미 국방 당국이 이달 중에 예정된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가운데 이뤄진 행보여서 주목되는데요. 이번엔 특히 저격병들이 낙하산을 타고 침투하는 훈련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했고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임의의 장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우리 측을 향한 압박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투 명령을 받고 생소한 지대에서 능숙한 전투 동작을 펼쳐서 흥미롭고 용맹스럽다라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사시 전투는 훈련장과 같은 공간과 환경에서만 진행되지 않는다며 전투원들이 언제 어떤 상황이 조성되어도 맡겨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신속하게 행동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고 곧 보자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북미 대화의 분위기가 다시 무르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지금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통해서 북한의 이제 호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호응하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비질런트 에이스 이 훈련이 연기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뭐 규모를 좀 축소해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연합훈련이 연기가 되면서 북한에서도 좋은 반응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예, 지금 이제 여러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미국 측이 그 스웨덴 외무성을 통해서 12월 중에 그 제2차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북측이 한미 군사연습 요번에 특히 이제 비질런스 에이스 훈련을 이제 예를 들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보였거든요. 여기서 즉각적으로 이제 미 국방장관이 이제 호응하면서 이번에 다시 대화의 기회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5일입니다. 스톡홀름 실무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그동안의 물밑 접촉은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계속돼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견이 워낙 컸기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스웨덴 외무성을 통해서 공식적인 회담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공식 거부를 했습니다. 공식 제의가 있었고 공식 거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스퍼 국방장관이 긴급히 한미 군사연습을 축소가 아니라 중단을 이제 선언하면서 다시 대화의 어떤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연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항상 연말에 실시를 해왔었는데 이번 올해는 안 하게 되면 내년 초에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도 작년처럼 그냥 안 하고 끝나게 되는 사실 건가요? 매년 네. 이제 11월 중에 했거든요. 네. 작년에도 11월 중에 했고요. 작년에 굉장히 대규모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연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일단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연기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개가 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마 하게 되면 내년 다시 11월 중에 예정이 되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 면에서 본다면 북한에게 표현은 연기라고 썼지만 사실상 중단의 의미로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서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것이 이번 연말이잖아요. 이제 뭐 한 달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실무 협상이 다시 열리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어떤 의제들이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을까요? 지금 지난 10월 5일 날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기존에는 이제 비핵화 상응 조치 간의 맞교환 문제를 논의했었는데 미국은 이제 그걸 준비해 갔습니다. 한데 지금 북한은 신뢰 조치라고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취했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중단, 또 핵시험장 폭파, 그다음에 미군 유해 송환 여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북한이 요구한 내용들을 보면은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15개의 추가 조치가 있었고 제재 조치가 네. 그리고 한미 군사연습과 그리고 첨단 무기의 반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 조건을 본다면은 뭐 추가 제재가 해제 어렵다고 한다면 군사연습하고 첨단 무기 반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비질런스 에이스를 사실상 이제 연기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이제 화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첨단 장비 반입은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군사연습 때 동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같이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적어도 실무회담의 여건은 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우리가 연기하고 미국과 함께 말이죠. 뭐 사실상 올해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도 그에 걸맞는 뭐 상응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다시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거나 어떤 뭐 군사 훈련을 하거나 무기 시험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미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북한도 이런 그 이른바 전략 도발에 해당되는 탄도미사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기존의 요구들, 신뢰 조치라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제기했는데 어느 정도 미국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 그리고 또 우리 중요한 것이 북한의 경우는 12월 초가 되면은 1년 사업을 총호화합니다. 네. 총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내년 1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년사에 반영됐는데 만약에 여건이 나빠져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파국적인 선언을 하게 되면 굉장히 2020년 정세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나 미국의 경우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게 해서 일단 연내 2차 실무회담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북한으로서는 어떤 좀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미국 쪽에서는 거기에 화답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가급적 빨리 보자라고 했지만 네. 현재 북한과 미국 간에는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내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미국과 북한 간의 접촉을 통해서
실무회담의 분위기는 성숙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에 2차 북미 실무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만약 이렇게 되면은 3차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번에 이제 북미 간의 갈등만 넘어가면은 내년 1월이나 2월 초 정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내년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을 전후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고 판단할까요? 예, 지금 2월 3일 날 이제 그 아이오와에서 이제 예비 경선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시점이 이제 5월 초에 NPT 연장 회의가 있는데요. 아마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경우, 물론 이제 그 합의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만은 그럴 경우는 아마 정치적으로 득이 된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봄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예, 일단 봐야 실무회담만 되겠고요.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실무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둬야 또 그것도 가능한 것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사흘 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인데 일본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어제자 지면입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한미 당국 간 회담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출 규제가 안보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신문은 또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미국에도 전달했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지소미아 연장도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3일 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나 이 같은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미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한미일을 묶으려 하고 일본은 지소미아를 절실하게 원한다며 미국이 일본을 설득하고 일본이 결정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홍콩 시위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전쟁터 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경찰은 더 강경하게 진압을 하고 시위대는 그에 맞춰서 더 격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군의 개입 여부는 다시 한번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현 교수가 오늘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위가 항상 계속 지금 격화되고 있다 보니까요. 네. 오늘은 이런 일도 있었다. 처음으로 이게 등장했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이게 불안한 게 시위대가 쏜 화살에 경찰이 맞았고요. 네. 그리고 경찰차가 화엄병에 불타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음파를 쏴서 이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그 대포도 또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래서요. 갈수록 그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그 대응도 격렬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또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더 강력하게 시위를 하는 이런 그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모두 과격 시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폴리텍대라고 그러죠. 20대 한 1000여 명 정도가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토요일 날 시위만 해도 약간 평화적이었단 말이죠. 왜 그랬냐면 24일 날 고위원 선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연기를 시켜주는 명분을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일부 시위대가 물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좀 더 과격한 시위대가 이렇게 하면 우리 동력이 상실이 된다.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고 홍콩 시민들한테도 얘기하고 국제화. 그러니까 홍콩 문제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좀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소위 그 시위대 처리라든지 홍콩 문제 처리를 하는 그런 공간을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더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홍콩 시위에서 지금 어쨌든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중국군이 개입을 하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차원을 또 다르게 만들 테니까요. 사실 경찰의 진압이 최근 들어서
악화된 게 그 캐리람 홍콩 네. 장관이 시진핑 주석과 만난 이후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시진핑 주석이 뭐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 빨리 제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군이 등장을 하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중국은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중국 정부는 중앙 정부는 홍콩 사태를 신종 테러리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폭도들에 의한 테러다. 그러면서 대테러 부대를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청소하러 간 거죠. 반바지 네, 입고 네. 지금 화면에 보시지만 그래서 이걸 이제 군사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네.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네. 홍콩에 주둔하거나 또는 홍콩에 와 있는 오게 되는 중국군은 절대로 홍콩 중앙정부의 요청이 없으면 절대 밖으로 나올 수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재해라든지 뭐 이럴 때 좀 도와달라 그러면 나오는데 이번에는 홍콩 정부의 요청이 없었다는 거죠. 없는데 나왔으니 네. 이게 아하. 이제 좀 더 악화되면 중앙 정부가 직접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낸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홍콩 내부에 그 인민해방군이 한 8,000명 정도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션전이라는데 한 8분밖에 안 걸립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홍콩인데 네, 네. 여기에도 지금 무장경찰 부대를 운집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종 대테러 부대를 지금 또 집어넣어놨단 말이죠. 대테러 부대를. 그러니까 결국은 홍콩 사태가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대로 더 이상 악화가 된다면 우리는 이런 것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일국양제가 실패했다는 것도 자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캐리람 장관한테 당신을 지지한다, 네, 잘해봐라 네. 이런 네. 것들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아하. 조금 더 지켜보는데 어쨌든 그런 수위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모습은 거리 청소였지만 홍콩 정부의 요청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죠. 중국군은 앞으로 뭐 언제든 개입은 할 수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그걸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중앙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홍콩 정부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주권 수호 차원에서 왜냐하면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이 중국에 있고 내부에서 자치정부가 처리를 못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직접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네, 질서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메시지죠. 아하. 이제 실제로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물론 전략적 판단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거를 통해서 홍콩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계의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도 뭐 하원에서 이 소위 홍콩에 관한 그 민주 법안이 통과되고 상원 표결도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도한 간섭을 불허하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네. 근데 중국이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어쨌든 명분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명분이 과연 뭐가 될까? 그래서 이런 일이 처음으로 있었다. 뭐 시위대가 공격을 했다. 이러면은 빈장감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명분을 또 제공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분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주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민해방군 주둔법에 의해서 홍콩의 질서와 안정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는다. 홍콩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홍콩 자치정부가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이 시위라든지 이 무질서 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니 중앙정부가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중앙정부가 군 투입을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7개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결국 중앙정부의 이제 그 공을 던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난 11월 4일에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시진핑 주석이 상해에서 만납니다. 난 당신을 지지한다. 그럼 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 방식대로 홍콩 내부에서 일단 처리를 해라. 네. 중앙정부에 부담이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처리를 하려니까 더 강경한 대처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배후에 우리가 있으니 밀어붙여 봐라 라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메시지를 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안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뭔가 네. 대화를 통해서
뭐를 요구하고 하는 건지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위가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배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표면적으로 과도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독립된 조사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시위자들 기소하지 말라는 걸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만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네.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네.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홍콩 시위를 이런 눈에서 봐야 돼요. 저 앞서 얘기를 잠시 해주셨지만 다음 주에 또 선거가 하나 맞습니다. 홍콩에서 네.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지연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번 주는 네. 또 그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선거가 지연이 됐다 이러면은 일국양자가 잘 안 됐다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선거를 그냥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은데 저 선거가 잘못해서 연기가 돼버리면 그게 이제 말씀하신 그 홍콩 치안이 법치가 깨진 그 일종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강경한 어떤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서로 좀 이성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홍콩의 그 선거 변수를 또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말과 휴일 국제야구대회 한일전이 있었는데 관중석에 우길기가 또 등장을 해서 우리가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IOC의 느슨한 대응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우길기를 들고 어깨에 두르고 또 우길기가 인쇄된 옷을 맞춰 입었습니다.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 12가 열린 일본 도쿄돔의 풍경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가 피해 국가인 한국의 선수와 팬들 앞에 버젓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2년 전 축구 경기에선 우길기 응원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구단이 아시아 축구연맹의 징계를 받기도 했는데 이번 야구대회에선 우길기 반입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회 주최 측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길기를 막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9월 우길기 응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OC는 경기장에선 어떠한 정치적 시위도 없어야 한다면서도 우길기에 담긴 정치적 의미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열린 럭비 월드컵에서도 우길기는 보란 듯이 관중석에 등장했습니다. 여러 국제대회에서 일본이 교묘하게 우길기 응원을 시도하면서 도쿄올림픽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두바이컵 3연승에 도전했던 김학범호가 다 잡은 경기를 아쉽게 놓쳤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U22 축구대표팀은 어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2019 두바이컵에서 이라크에 3대3으로 비겼습니다. 김학범호는 2명이나 퇴장당해 9명이 뛰는 악조건 속에 2차례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난적 이라크와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한국 야구가 일본의 벽을 넘지 못하고 2019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 프리미어 12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어제 일본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일본에 3대5로 졌습니다. 한국은 대회 2연패는 이루지 못했지만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이라는 1차 목표를 이루고 오늘 귀국합니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 기대주 김준호 선수가 월드컵 남자 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준호는 어제 벨라루스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500m 디비전 A에서 34초 870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김준호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500m에서 12위에 오르며 가능성을 보여줬고 지난 2월 월드컵 5차 대회 500m 1차 레이스에선 은메달을 따내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밤사이 퍼붓던 비는 서서히 그쳐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부 일부 지역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빗줄기는 시간당 1mm 안팎으로 많이 약해졌고요.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북 군산이 80mm 이상 기록했습니다.
비는 호남 서쪽 지역에 5mm 미만, 그 밖의 지역은 최대 20mm 정도 더 오겠습니다. 오전 중 모두 그치겠습니다. 현재 곳곳 바람도 무척 강한데요. 해안을 따라 강풍주의보가 또 거의 모든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이 5도, 광주와 대구는 12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북부 일부 지역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나라도 다시 영하권의 추위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눈이나 비가 오면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북미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신속하게 행동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명확한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곧 보자는 글도 덧붙여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어제 태국 방콕에서 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발표한 지 10시간 만입니다. 지소미아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국방장관이 만난 자리에서도 입장차만 드러났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때문에 불가피한 우리의 결정이었다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3차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1조 원 넘게 냈는데 미국은 내년에는 그 5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입국한 제임스 드하트 미국 대표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오늘 내놓습니다. 중소기업 적용이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는 건데 예외를 늘리고 처벌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